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생상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색 옵션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캡과 플로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캡이라는 말은 영어의 캡 그러면은 모자란 뜻이죠. 머리를 내리누르는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 캡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위로 어떤 그 제한을 두는 어떤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R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AP 이 글자는 여기 아래 첨자로 보시면 돼요. 어떤 캡이라는 R캡이라는 이자율 이상으로 변동금리가 그 이상 상승할 때 그 차액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캡의 경우에 이러한 캡을 구매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캡에서 결정한 R캡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정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중의 금리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으면은 그 차익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기 A가 원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지정해놓은 R캡하고 요 실제 금리 사이의 이 차액, 그죠? 그 차이만큼을 주는 겁니다. 그럼 R캡이 5%고 실제 금리가 7%로까지 올랐다. 그럼 차이가 2%가 되잖아요. 2%에 대해서 원금 곱하기 2%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이거는 앞에서 공부한 어, 그 플로팅 레이트, 그죠? FRA. 이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플로어라는 게 있어요. 플로어는 영어로 마룻바닥이라는 뜻이죠. 바닥. 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이 플로어 금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차익만큼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로어의 경우에는 플로어 내려간 금액하고 우리가 실제 금리의 차익만큼을 계산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계약 조건이 좀 변형된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불 옵션, 영어로는 Pay Later 옵션입니다. 혹은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 Contingent 프리미엄 옵션, 혹은 제로 프리미엄 옵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옵션을 구매할 때 우리가 옵션 가격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게 없어요. 그랬다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즉 옵션 매수자는 조건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옵션이 내 가격으로 끝났을 때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하면은 만약에 내 가격으로 안 끝나고 외가격이나 등가격으로 끝나면 옵션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건부 지불 옵션 또는 나중에 사후에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후불 옵션 혹은 처음에 할 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로 프리미엄 옵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림으로 손익을 나타내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가격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행사 가격보다 대상물 가격이 낮은 가격을 끝내면 외가격 옵션이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지급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이 행사 가격보다 높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옵션을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높이가 프리미엄을 크기를 나타내죠. 이 높이가 프리미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큼을 지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후불 옵션이 아닌 경우라면 정기 옵션이라면은 행사 가격 대비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옵션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C라는 크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손익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후불 옵션은 행사 가격보다 낮아서 외가격으로 끝나면은 프리미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걸 넘어서서 내 가격 되면은 이만큼의 프리미엄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정기 옵션보다 훨씬 그 프리미엄이 크죠. 그래서 이것이 이익으로 환산이 이익을 낼 때까지는 내상물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낸 거 이상으로. 그래서 꼭 이게 뭐 그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 가격으로 끝나더라도 뭐 약간 뭐 행사가보다 약간 큰 수준으로 끝나버리면은 낭패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을 엄청 많은 한 2배가량의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정기 옵션에 대해서. 그러는데 내 가격으로 끝나되 약간 찔끔 뭐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은 그 옵션에서는 이득은 못 보고 프리미엄만 왕창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내 가격으로 끝날 때만 프리미엄을 주는데 그 조건이 구매자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충분히 대상물 가격이 올라줘야 비로소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디지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옵션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옵션입니다. 디지털 옵션. 디지털이 0 또는 1, 이 두 가지 숫자로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받거나 못 받거나 어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이 다른 이름으로 all or nothing 옵션 또는 bet 옵션이에요. 배팅을 한다는 얘기죠. 배팅한다는 건 뭐예요? 뭐 아니면 도란 말이에요. 이것도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한 푼도 못 받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물 가격이 행사 가격이 도달하면 보유자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손익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만약에 조건이 대상 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B라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높지 않으면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불하니까 대상물 가격이 뭐 훨씬 높아져도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이 나와요. 그 손익 구조가 이러한 모양입니다. 디지털이 완전히 0 아니면 1 그런 그 숫자만 갖고 있을 듯이 이 경우에도 손익이 0 아니면 B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종속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가격의 경로를 겪어오느냐 하는 것이 옵션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선택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추저 옵션이라고 그래요. 추저, 선택하는 사람의 옵션. Pay now, choose later 옵션이라고 불려요. 이거는 그 내용을 다 여기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이걸 구매를 하지만 그 손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택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순 선택자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 매수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동일한 행사 가격과 만기를 가진 콜옵션이나 풋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 심플 추저 옵션의 경우에는 콜옵션을 택할 것이냐 풋옵션을 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 맥시멈 유리한 거를 택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 뒤에 건 뭐 복합 선택자 옵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선도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선도 옵션. 이걸 지연 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선도 옵션을 가진 사람에게 옵션 만기일이 되면 지금이 아니에요. 옵션 만기일은 미래 시점이죠. 이 어떤 선도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옵션의 만기일에 그 대상물을 행사 가격을 하고 그리고 만기일은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또 정해진 그 다음 그 기간이 또 주어지겠죠. 그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정해진 날짜에 등가격 옵션이 주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시점에 발행이 되는 등가격 옵션이에요.
그냥 등가격 옵션은 오늘 발행이 되는 건데요. 이건 미래 시점에 발생이 되는 등가격 옵션이다. 다음에 이제 다중요소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통 파생상품은 대상물이 하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그 대상물의 가격 변동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중요소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팩터, 여러 가지 그 대상물이 여러 가지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생상품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물이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상관 리스크를 포함하는 그런 상품이다. 대표적인 것이 레인보우 옵션, 디프와 퀀토, 바스켓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들을 다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굉장히 좀 뒷부분에 가면 이제 실제 금융시장에서 이용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정말 그 종류를 따지다 보면 엄청 많은 그런 종류의 파생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소개를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굉장히 여러 종류 나오니까 막 굉장히 힘들게 생각이 들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넣고 뭐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이 파생상품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파생상품이 얼마나 아주 다종다양하게 이게 변형을 일으켜갖고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레인보우 옵션도 있고요. 또 내려가면 이런 옵션 중에 또 미니맥스 옵션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옵션, 다중 행사 가격 옵션. 행사 가격이 여러 가지예요. 이걸 여러 개의 행사 가격을 미리 정해서 그 상황에 맞게 여기서 새로운 옵션이 옵션 가치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뭐 피라미드 옵션, 뭐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죠. 또 디프와 퀀토, 디퍼런셜 수업을 줄여서 디프 수업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디프 수업의 구조의 설명이 말로 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보기 바라고요. 바스켓 옵션은 옵션 안에 특정 자산들로 구성된 그 그룹의 총 가치에 근거해서 수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 가치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첩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운딩 옵션이에요. 여기 컴파운드 옵션 또는 옵션의 옵션이다. 이거는 어떤 미래 시점에 어떤 옵션을 살 수 있는 옵션. 말이 좀 중복이 되니까 좀 헷갈리죠. 어떤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뒤에 우리 원화로 중국 위안화를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어치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콜옵션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3개월 뒤에 그 콜옵션이 시작되는 그러한 콜옵션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3개월 뒤에 시작되는 그 콜옵션을 지금 살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콜옵션을 지금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콜옵션에 대한 콜옵션입니다. 자, 지금 이게 현재 시점이고요. 이게 미래 시점이에요. 이 콜옵션이 있어요. 이 콜옵션. C1이라고 합시다. 이게 예를 들어 지금부터 뭐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이 시점에 시작되는 콜옵션 C1은 있어요. 이 콜옵션을 살 수 있는 콜옵션 C2로 갑시다. 이 C1을 살 수 있는 콜옵션으로서 C2. 이 C1도 콜옵션이죠. 미래 시점에 시작되는 어떤 콜옵션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그 권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이 옵션에 대해서 또 옵션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의 옵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중첩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options on options 또는 compound option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실제 그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대형 경기장을 지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안화로 돈을 받겠지만 그 위안화 리스크가 노출돼 있죠. 리스크에. 그래서 근데 그게 3개월 뒤에 시작을 하는데 그걸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공사 비용을 계산하는 데는 이러한 그 해지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이러한 그 사업을 할 때 노출되는 외환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콜옵션을 지금 살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사고 안 사고는 3개월 뒤 또는 6개월 뒤에 결정하는데 그 사이에 리스크를 이렇게 콜옵션으로 해지를 해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캡에 대한 옵션, 캡션, 플로어에 대한 옵션, 풀옵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장의 신상품, 22장의 하이브리드인데요. 신상품, 하이브리드 이런 것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거의 한 권을 다 마스터를 하는 정도인데요. 뒷부분은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것이고 또 현실적 실제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는 그런 거 21장, 22장이 나오는 하이브리드나 신상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그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이쪽 일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이색적인 파생상품들, 이색 옵션들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 학기 전체를 지금 다 시험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많아요. 나도 여러분들 힘든다는 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미리미리 책을 좀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둔 학생들은 상당히 수월하게 할 것이고요. 그냥 막판에 그냥 벼락치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일주일 이상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그 쉬운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 됐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부족할 거고 그래서 사실 뒷부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지금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을 이 정도로 장기 파생상품 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참 파생상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